안녕하세요. 네.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가을비네요.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지금은 좀 잦아든 것 같은데요. 비가 이렇게 제법 오는데도 계속 뭐 해갈이 되려면 멀었다 그러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고 이러면 이제 남은 일은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텐데요. 예, 오늘은 맹자가 이야기한 왕도정치, 맹자 사상을 크게 나누면 첫 번째가 왕도정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도 왕도정치고 세 번째도 왕도정치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혁명론이 이제 같이 따라오죠. 그리고 성선설. 왕도정치의 왕은 덕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혁명론은 이제 그런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덕이 없다. 덕은 이제 밝아야 되는데, 명덕, 밝아야 하는데 밝지 않다. 이렇게 되면 혁명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왕도정치가 구현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결과, 왕도정치를 이루지 못한 그 결과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할 때 명은 천명입니다. 동아시아 고대에 이 천자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늘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곧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천자를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혁명론은 왕도라는 이 이념에 의존적인 거죠. 왕도가 되지 않으면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의 이면일 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정치 이론이고, 이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이니까 이건 이제 보통 도덕 형이상학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정치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때 인간이 누구냐면 백성들이거든요. 인민이거든요. 이 인민들의 본성이 선하다는 거죠. 그럼 이 선한 본성을 가진 인민들을 무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폭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적 맥락으로 성선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사람의 본성은 선하고 어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이게 맹자의 주장이니까 성선설이라 하더라도 결국 단순히 도덕 형이상학, 윤리학 이게 아니라 정치론을 배경에 두고 주장하는 거죠. 전부 다 정치예요.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왕도 정치죠.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맹자의 왕도 정치는 공자의 덕치를 이은 겁니다. 공자가 이제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 위정은 정치를 베푸는 거죠. 정치하는 겁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 덕. 덕으로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북극성이요. 북극성은 밤새도록 북극점의 그 자전축 북극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죠. 북극성은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뭇별들이 싸고 돌죠. 밤새도록. 다른 별들은 움직이지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위의 정치거든요. 이 무위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노자나 장자에 많이 나오니까 도가 이 전유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무위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공자가 이 순임금을 높이면서 순임금은 무위로 천하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논어의 다른 부분의 내용과 맞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첨가한 것이다. 삭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논어의 다른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야 돼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묵별들이 싸고 도는 것과 같다. 이게 무의의 정치거든요. 이때 무의는 어떤 뜻이냐면 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순임금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때 무의는 뭐냐면 무강제입니다. 무강제의 정치다 이런 얘기예요. 무강제의 정치란 뜻이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뜻이 아닙니다. 맹자의 왕도는 공자의 덕치를 이은 거죠. 왜냐하면 왕은 덕을 가진 존재로 보니까요. 덕을 가진 왕이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또는 왕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동어반복이죠. 같은 뜻이죠. 그 혁명론은 뭐냐? 혁명론을 보통 공자의 명분론과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의 명분론은 정명론이죠. 명분을 바로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군군신신 부부자자거든요.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임금은 임금이고 이렇게 번역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군불군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불군이라고 할 때 안일불자는 용언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임금은 임금이 아니고 이러면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불자는 임금이 임금답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거든요. 같이 보면은 이 군불군이 임금이 임금 노릇하지 못한다. 임금답지 못하다. 이런 뜻이라면 군군도 당연히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고 풀이를 해야죠. 이게 이제 정명인데 임금이 임금답게 또 신하가 신하답게 하는 게 정명인데 그렇게 명분에 맞는 임금이 아니라면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맹자의 혁명론은 공자의 명분론과 상반되는 이론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겁니다. 공자의 명분론에 입각해서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니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어쨌든 이제 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도 정치라고 그랬죠. 임금들이 당시 제후들이 아무리 무슨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의 패자에 대해서 묻고 해도 아무리 이익을 이야기해도 맹자는 끝까지 인의를 주장하고 왕도를 이야기할 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해 봤잖아요. 끝까지 주장한 건 이제 왕도인데 왕과 폐를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과 폐를 맹자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왕은 그러니까 폐는 쉽습니다. 일단 무력으로 다스리는 거죠. 물리적인 힘을 갖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라는 게 제패하다 뭐 이런 뜻이죠. 힘으로. 근데 무력을 반대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무력을 쏘드라 그런다면 이 소드와 상대되는 말로는 이 펜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펜은 물력이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물력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는 력이 아니거든요. 이건 폭력, 무력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형용 모순입니다. 문과 력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의 반대가 문인 건 맞죠. 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우리가 뭐 보무도 당당하다 뭐 이러잖아요. 보무당당하다 할 때 보는 한 걸음이고 무는 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보다 발의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힘을 상징합니다. 무라고 하는 게. 무력하면 그 힘을 뜻하는 건데 무는 힘이 아니거든요. 무력의 력은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물리적인 힘이죠. 근데 무의 힘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무의 힘은 덕이라고 합니다. 문덕이죠. 문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이 폐의 수단이라면 폐필요 대국이에요. 맹자에 나옵니다. 폐는 반드시 대국이 있어야 한다. 폐를 이루려면 나라가 강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대해야 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힘이 약한 나라가 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력이라는 게 폐의 수단인데 력이 폐의 수단인 거죠. 왕의 수단은 뭐냐? 덕이다.
이걸 이제 딱 그 왕과 패를 딱 구분을 할 때 어떻게 맹자가 구분을 하냐면, 패는 이력 가인자라 이렇게. 이력 가인자 패. 그리고 배필이 되고. 이력, 무력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가인, 인을 가장한 자가 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패는 반드시 필요되고 강대한 나라가 있어야 한다. 나라의 힘이 강해야 패를 이룰 수 있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왕은 뭐냐면 이덕행인이에요. 덕을 가지고 행인, 인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 왕자가. 정치하는 사람이죠. 인은 개인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 그 자식이든 타인이든 개인적인 사랑인데, 정치하는 왕이 인을 펼친다 그러면 이게 인정이거든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같죠? 이것도 인이고 이것도 인이죠. 그런데 이거는 행인이고 덕을 가지고 인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거는 가인입니다. 인을 가장한다는 거죠. 아무리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자라 하더라도 내세우는 논리는 인인 거죠. 근데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패는 가짜고 왕은 진짜다 이거예요. 가짜를 찾는 거는 뭐 쉽죠. 늘 이제 뭐 인이라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사랑을 내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역사를 고찰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하더라도 지배자의 재해석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 뭐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공했죠. 두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황제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는 신은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이었으니까요. 같은 신인데 자기 황제를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골치가 아프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다 자기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교의 신이나 기독교의 신이나 이슬람의 신은 같은 신이잖아요. 알라가 무슨 특별한 신이 아니라 그냥 신이잖아요. 지금 그 신이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사실은 계몽주의기에 그게 흑우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같은 그 현자 나탄, 그 레싱이라는 작가가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 시절에 쓴 그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죠. 나탄이 현자인데 이 이슬람의 그 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반지를 만들어서 세 아들에게 주는데, 그 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보물인데, 세 아들을 그 집안에서는 이제 그 반지를 대대로 물려왔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한테 그 반지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지 그 반지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자식들 셋을 보니까 누가 더 사랑스러운지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니까 반지 2개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3개를 다 한 개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지를 나눠 가진 이 삼형제가 서로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재산이 많으면 참 골치가 아픈 거죠. 재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는데 물려준 게 많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러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런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자 나탄 같은 걸 안 읽나 봅니다.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꼭 이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아랍인들이 다 그걸 안 읽나 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모르는 거죠. 망각한 거죠. 예, 어쨌든 맹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대목의 인용구가 이제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고 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왕도다. 패도는 반드시 나라가 강대해야 할 수 있지만 왕도는 강대함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70리의 영토를 갖고 천하의 왕노릇을 한 것이 탕임금이고 100리의 영토를 갖고 천하의 왕노릇 한 것이 문왕이다. 이런 식으로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영토가 더 넓고 커야 할 필요가 없다. 왜? 인자는 어진 사람은 무적의 천하. 천하에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인자가 이제 왕도를 펼치는 임금이죠. 천하에 적이 없다. 탕임금이나 문왕이 다 그랬다. 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그래 보면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한번 그래 보면 어떻게 군대 없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근데 뭐 사례가 있죠.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가 군대를 없애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고 월드컵에서도 막 4강까지 올라가고 축구도 우리보다 잘하고요. 지난 월드컵에 그랬죠. 우린 절대 없애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는 걸로 봐서. 예.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결국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온 천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는데 맹자가 홀로 이제 인의를 외친 거죠. 덕지를 외친 거고요. 근데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물러나서 공자의 뜻을 이어서 맹자 7편을 지었다. 이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네. 온 천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렸을 때도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패도를 설명한 내용이 재미있죠. 패도라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일 테인데 맹자는 그들을 두고 인을 가장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패도를 추구하는 자들도 겉으로는 인을 내세운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정의로운 전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맹자는 춘추시대에 일어난 전쟁 200여 개의 전쟁이 모두 의로운 전쟁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춘추무의전이라고 그랬어요. 춘추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 의전, 정의로운 전쟁은 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의로운 전쟁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 다음에요. 맹자의 왕도는 공자의 덕치와 다르지 않다. 아까 제가 인용했죠. 덕치는 결국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노나라 계시요. 노나라 계시가 이 전유라는 곳을 정벌을 하려고 해요. 전유는 원래 이 노나라가 큰 나라고, 노나라도 뭐 크다고 해봤자 제 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 전유라는 나라는 그 노나라 안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 천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노나라의 사신에 갈 때 전유의 사신도 같이 붙어가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계시가 이제 노나라의 실권자죠. 실권자니까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 전유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맥락이 뒤에 복잡합니다. 이 계시는 노나라 임금, 곧 제후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는데 이 전유라는 나라는 노나라 임금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원인 불복이거든. 멀리 있는 자가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야. 원인, 멀리 있는 자가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가 계시에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문덕이래죠.
문덕을 닦아서 레지. 그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해야 된다. 그들을 오게 해야 된다. 이 사역 동사예요. 그들을 오게 해야 된다. 어찌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그 비판이 먹혀들었는지 계시가 전율을 쳤다는 기록이 역사서에 없습니다. 아마 효과를 거뒀겠죠. 이 이야기는 이제 공자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 순임금 때 이 묘족이 삼묘족이라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종족인데 아직도 그 수천 년 된 자신들의 풍습을 지니고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 묘족이. 삼묘족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가, 순임금의 신하였던 우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순이 우에게 이제 천하를 물려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가 군대를 일으켜서 삼묘족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30일 동안 이 삼순을 30일 동안 묘민이 명령을 거역하고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임금의 같은 순임금의 신하였던 이기 가납니다. 이렇게 문덕을 닦아서 저들이 저들로 찾아오게 한다. 이렇게 가나니까 순이 그걸 받아들여서 군대를 물립니다. 군대를 물리고 문덕을 펼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순에 70일 만에 묘민이 레지하다. 묘족들이 스스로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 사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록만 남아 있는 거죠. 실제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서경에 나온 내용은 대체로 무력을 통한 정벌보다 문덕을 펼쳐서 성공한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이 과연 그랬을까? 이건 의심할 여지가 있죠. 과연 뭐 그랬겠어요. 그런데 성공의 사례를 주로 정벌보다는 문덕을 기준으로 기술했다는 것은 그 텍스트를 기술한 사람의 가치관이 바로 그 문덕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 문치라고 하는 게 정치의 이상인 거죠. 문치가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했는데 주공이나 공자, 맹자가 이제 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